생각 이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법 정의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아무리 여러 차례 재판하고 증인들을 수시로 불러대고 해도 결국은 그 핵심 증거를 제대로 발견을 못 해내고 그냥 검찰이 짚어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재판은 그냥 요식행위예요. 그냥 사법부라는 외관 외피를 화려하게 입고 요식 절차를 다 마친 것이다. 결국은 사법 정의를 제대로 천착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 사건 다루듯이 정치 재판을 했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정말 제가 정치 시작할 때 정치 발전 없이 사법 발전 없다 해서 정치 발전에 계속 진력을 다했어요. 네. 정치 발전이 이루었더니 지금은 그 사법 발전이 안 쫓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권 재민의 정신에서 한참 멀어져 가버린, 그냥 내가 고집해서 해서 내가 자격 얻은 것이다.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사법 고집을 보는 것 같은.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났었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어요. 저도 한 사람의 주부이고 애들 키워본 엄마이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아내라는 분이 그런 일로 그렇게 영어의 몸이 계속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송두리째, 그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강도 성치 않은데 사건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꼽다시 감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고요. 초기에 수사의 동기가 됐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했다, 네. 또 차명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재판 결과 우선 기소조차 못했고요. 예. 또 기소된 것도 사모펀드 관련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그 주식을 투자했던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그 중에는 손실도 있었고 이익도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입장과 마찬가지였다고요. 남은 건 이제 표창장인데 그 표창장도 사실은 원본 대장을 그 학교 측에서 네. 소각했다든가 뭔가 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대상. 상장대장을. 그러면 그 조민양 경우에 뭐 학교에 봉사활동 흔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정치 사건으로서 검찰이 굉장히 관련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끔 하는 방법의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민양을 봉사활동 그로 인정받았던 그 인권 세미나에서 봤다는 그 학생마저도 처음엔 제대로 진술조차 못하고 나중에 개인의 페이스북으로 미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진실에 기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요소요소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동양대 최승혜 총장 같은 경우도 이미 MBC 보도로 그 짓을 말하는 동기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학으로서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 압박을 받고 있어서 허위 증언을 검찰이 주문하는 대로 할 만한 동기마저도 이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1심 증언만 믿어주고 다시 증거 채택을 안 해주고, 그러니 이건 진실을 알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짜여진 검찰의 각본대로 그 이루어진 재판 같다, 지극히 요식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한테 왔는데 저는 촛불광장의 당대표잖아요. 그 촛불광장은 늘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광장이고 또 눈물의 광장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이 세월호 같은 안타까운 걸 보면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저렇게 사람을 수장시킬 수도 있는 나라구나. 그 아이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면서 결국은 예감을 하잖아요. 타이타닉호처럼 생이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공포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이들을 눈뜨고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서히 가라앉는 배를 보고,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세월호만 가라앉는 게 아니고 나라가 가라앉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장에 나와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지르고 서로 연대하고 나라다운 나라 한번 세워보자. 그것이 사회 대개혁입니다. 제가 약속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도와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촛불광장에 약속드렸던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대통령 뽑아주시면 5년 안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면 당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은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뽑아주시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살바지가 되시고 이제 개혁 저항이 세지니까 기소된 입장에서 내려가시는데 그 당 대표로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제가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에 구속이 돼서 당이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다가 못했으면 그 약속을 뱉었던 내가 나한테 하라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동안 지난 한 2년 동안 핵심적으로 최근 2년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시민들의 어떤 요구만큼 적극적으로 임해줬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당연히 회의적이죠. 저 자신도 지금 회의적이고 심지어 약간 여기니까 말할게요. 배신감마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좀 센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화살바지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미지상 개혁적인 사람을 앞세워놓고 우리 검찰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만 따먹고 돕지를 않고 그냥 발 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도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다 됐습니다. 공수처 설립했습니다.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공수처 한번 보세요. 초반에 어떻게 하던가요? 조희연 교육감 사건 만지고 있고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같이 열심히 일했던 검사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고 그거 고발 사건을 떠안아가지고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들을 검찰 스스로 안 하거나 덮어버린 것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소 고발한 거, 그런 거가 신분이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정치화되는 그 상황을 목격을 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건 그냥 하나의 오히려 제도가 보완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조직 문화를 혁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가 견제와 분권의 원리대로 작동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수사 기소 분리는 언제적 약속인가 하면은 형사소송법 만들 때 약속이에요. 그때는 국가주의, 국가경찰, 국가경찰 체제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안적인 수요. 그러니까 이 북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아직 전쟁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54년이니까 전쟁이 53년에 끝났으니까 어수선한 때 공안 수요가 있었고 그 국가경찰 힘이 센데 거기다가 수사까지 주도시키면 큰일 나겠다 해서 검찰한테 수사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독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사실상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되게 안정적이단 말이에요. 그런 공안 수요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경찰이 아직도 자치경찰이라고 하지만 자치경찰은 아주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 기소 분리하라 그러면 항상 검찰의 논리는 수사 기소 분리가 틀렸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아직 경찰이 역량이 안 된다. 분권화가 안 됐다. 경찰 역량이 안 된다도 거짓말이에요. 왜? 경찰은 국립경찰대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우수 자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이전에 뭐 이 광역수사대라고 네. 각 그 지방청에 광수대가 있었는데 수사 잘해요. 네. 경찰 심지어 무슨 경찰 되기 위해서도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즘 순경 우습게 알지 마세요. 대단히 대한민국 인재들이 막 가요. 그리고 경찰대 출신도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허드렛 일만 주고 잡일 아무리 좋은 인재도 제가 너 커피 타와 커피 심부름만 시키면 그냥 커피 심부름 하는 사람이 돼버리듯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뽑아놨어도 수사를 안 시키고 허드렛 잡수사만 시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인재들이 다 수준이 올라와서 수사를 하라 그러면 잘 해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비위가 있어가지고 뭐 그 비위를 감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오해를 야기하겠죠. 네. 그런 대통령도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철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표방했던 인권과 사람이 먼저다 하는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 이게 이어지려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거고요. 그게 개혁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에는 아까 그런 자치경찰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따라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빨리 어떤 민생을 도와줘야 되는데 국가기관을 늘리는데 돈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은 시행 시기를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입법을 하는 것은 이 180석이 이 정권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국회는 180석을 우리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사회 분위기상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국회가 그런 의석수도 확보하고 있을 때 지금 입법으로 해놓고 아까 그런 자치경찰도 좀 더 이 질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겠다, 예산이 더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뭐 지금부터 3년간 준비하고 시행 시기를 3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입법적으로 민주화의 그 로드맵을 딱 장착을 해놓으면 이걸 역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민주적 허무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지자들이 이 서초동 촛불까지 들어보고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1심과 2심 법원에서 물론 무죄된 것도 있지만 또 유죄 판결을 받고 계속 형도 감형이 안 된 채로 있으니까 어떤 수사가 잘 됐거나 또 그럴 만한 이쪽에 잘못이 있거나 그래서 허탈하거나 맥이 빠진다 이런 분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에는 선과 악이 뚜렷이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더 너그럽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 너그럽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멋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악이라는 게 그렇게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또 사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쉽게 악이라고 비판도 할 수 없어요. 너 사법 권력을 부정하는 거냐?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해? 사법적 권위를 너 인정하지 않아? 뭐 이렇게 도로 치고 역습을 당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재판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주의라고 해가지고 상호간에 주장한 것에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함부로 어떤 권리자가 A, B, C 여러 가지 요건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적 지식이 모자라서 A만 주장하고 B, C를 주장을 안 해서 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판사가 함부로 B나 C를 주장을 시켜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기술마저도 본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변론주의예요. 그럼 민사재판은 그래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익적 의무가 있듯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듯이 판사도 직권주의가 있어요. 그냥 변론주의 또는 당사자 대등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이런 건 증거 수사가 더 돼야 되겠다. 미흡하다 그러면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할 때 그렇게 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그 양형에 참고가 되거나 또는 당사자 유무죄의 판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에도 가보고 그 증인을 반드시 불러가지고도 탐문까지 해서 재판을 하고 했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고생을 좀 하죠. 그러나 그게 보람이었어요. 판사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표창장의 진위를 알고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직원이 겁이 나서 안타깝게도 못 가서 미안합니다가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판사는 설령 결심을 했다 치더라도 변론 제기를 해서 그런 증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증인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과장이 있거나 인터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자가 잘못 썼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그 법관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양식에 비춰보면 그런 증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불러서 직권으로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정경심 교수 쪽에 변호인이 그 신청을 안 했다 치더라도 불러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변론주의하고 상관없어요. 직권주의로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진실 발견 의무가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형사재판은 가짜 재판인 거예요. 판사가 법법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그 사법 풍토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네요.